요즘 미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한국 가, 배고파, 한국 가, 마음이 무너졌어, 한국 가. 처음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무슨 나라가 비타민도 아니고 한국에 간다고 인생이 달라지냐고요. 그런데 숫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후기는 더 이상 K-팝이나 쇼핑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처음 만난 한국인, 오래된 골목의 밤냄새,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조용한 산속에서 보낸 하루.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런 평범한 순간을 겪고도 다시 오겠다고 말했을까요? 그 6가지 이유가 지금부터 열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K-팝 때문일까요? 쇼핑 때문일까요? 환율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사회관계망 사진 몇 장이 사람들을 움직인 걸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의 후기는 조금 들떠 있었고 어떤 말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제 수첩을 다시 펼쳐보다가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비웃던 사람들과 비슷한 문장을 제 손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싫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생 여러 도시의 관광붐을 촬영하고 유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까이서 온 사람이었어요. 어느 도시는 음악으로 뜨고, 어느 도시는 쇼핑거리로 뜨고, 어느 도시는 값싼 물가와 멋진 사진으로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화면 밖으로 나가보면 여행자는 결국 자기 짐을 끌고 길을 찾고 밥을 먹고 밤이 되면 몸이 피로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 열풍도 한동안은 잘 만든 이미지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글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677만이라는 숫자도 눈에 들어왔지만 숫자보다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반복되는 문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무언가. 저는 그 표현이 싫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증명하기 어렵고 카메라로 잡기 힘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제게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메리와 제 딸 에밀리와 함께 가는 일정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인 작업이었죠. 저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를 본 걸까? 아니면 여행 첫날의 흥분을 너무 크게 말한 걸까? 제가 더 의심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행 붐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가기 전에는 다들 특별하다고 하고 돌아와서는 꼭 다시 가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촬영 현장에서 본 여행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긴 줄이 보이고 말이 안 통해서 굳은 표정이 보이고 가족끼리 작은 일로 다투는 순간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뒷부분까지 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몰린다는 사람들의 말도 화려한 앞부분이 아니라 피곤한 뒷부분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는 한국 여행을 오래 준비했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 위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고 제게는 여러 번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는 하겠지만 확인은 따로 해야지. 메리는 긴 비행을 더 걱정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큰 짐을 끌고 헤매면 어쩌나,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밤에 피곤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였죠.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좋은 홍보 영상은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는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여행자 후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 가는 나라인데도 며칠 살아본 곳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과장 가능성, 여행 후 흥분, 촬영 확인 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민망하지만 그때의 저는 꽤 단단했습니다. 여행자들의 감정과 제 판단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있었으니까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메리는 무릎을 천천히 폈습니다. 에밀리는 앞장서서 움직였지만 저는 일부러 주변을 더 차갑게 보려고 했어요. 표지판은 눈에 잘 들어오는지, 짐을 끌고 움직이는 길은 끊기지 않는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족이 서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감탄하려고 온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실무적인 것들이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색, 바닥에 이어지는 표시, 짐을 든 사람이 멈추지 않게 놓인 길,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공항이나 하려고 하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를 지나면 다음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메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기 전에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무언가가 이미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족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었습니다. 앞에서 길을 찾는 사람보다 뒤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그 도시가 여행자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더 잘 보이거든요. 메리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자주 고쳐 잡는지, 에밀리가 자꾸 휴대전화를 확대하는지, 제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다시 확인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짜증이 쌓일 틈이 적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설명해서라기보다 다음 행동이 너무 늦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이 3개였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가방 하나였죠. 저는 그런 순간을 잘 압니다. 여행의 첫 불만은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걸리고 계단 앞에서 멈추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뒤처지고 그때부터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많았고 긴 비행 뒤라 제 머리도 둔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길이 우리를 자꾸 막아서지는 않았어요. 숙소로 가는 이동 중에 저는 시계를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10분이 30분처럼 느껴지고 잘못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멈칫할 때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에밀리가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길의 흐름이 다음 선택지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수첩에 아주 건조하게 적었습니다. 첫 이동, 예상보다 마찰 적음. 외국인 가족 기준 확인 필요. 메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곤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리가 제게 먼저 한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도착한 첫날인데 생각보다 겁이 덜 났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감동적인 대사도 아니고 대단한 칭찬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첫날에 겁이 덜 났다는 말은 생각보다 큰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 몸이 먼저 방어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래도 쉽게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소 창가에 서서 바깥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동이 괜찮았던 것뿐이야.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물을 찾는지, 에밀리가 피곤한 표정을 숨기는지, 제가 짐을 다시 정리할 힘이 남아있는지. 이상하게도 가족 모두가 첫날의 낯설매 완전히 눌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좋은 여행 준비 덕분이라고 적으려다가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저는 습관처럼 촬영한 장면과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누가 우리를 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눈물을 흘릴 만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에는 작은 문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길이 끊기지 않았다. 짐든 사람의 움직임이 덜 거칠었다. 메리가 덜 겁났다고 했다. 처음 온 도시인데 첫날부터 버티는 느낌이 아니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다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던 후기와 제 문장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무언가. 저는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수첩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나라를 말하는 건 성급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온 건 한국의 화려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첫날부터 덜 무너지는 이유. 그것이 제 앞에 아주 작은 증거들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리가 잠든 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다들 과장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첩을 덮고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긴 하구나. 내가 쓰는 말이 조금 바뀌고 있어. 에밀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은 제가 덜 도와드릴 거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긴장했습니다. 첫날에는 딸의 손가락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고
그때 제 의심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정말로 손을 덜 내밀었습니다. 숙소에서는 갈 곳과 큰 방향만 알려주고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자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먼저 찾아보세요. 아주 위험할 때만 말할게요. 메리는 제 옆에 섰고 저는 화면 밖에서 보던 길 잃은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철어음 내려간 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에는 노선색이 여러 줄로 지나가고 바닥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었고 머리 위 안내판에는 다음 방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굳습니다. 저는 노선도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로 같은데. 원래 같았으면 바로 에밀리에게 물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색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타야 할 줄은 초록색이었고 중간에서 파란색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목적지 이름은 정확히 읽기 어려웠지만 번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초록색이 맞는 것 같아요. 저쪽 화살표가 같은 색이네요. 딸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둘이 한 조각씩 맞춰 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했지만 완전히 겁먹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 가족이 복잡한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딸이 결국 다시 나서고 제가 수첩에 도시 안내의 한계를 적는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생길 때마다 다음 역 이름, 환승 표시, 같은 색의 선, 방향 화살표가 하나씩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저는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메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저쪽에도 파란색이 있어요. 다시 보니 안내판의 방향 이름이 둘로 나뉘어 있었고 제가 가려던 쪽은 목적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반대편 승강장으로 갈 뻔한 겁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판과 바닥 화살표를 한 번 더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쪽이 아니네. 저쪽으로 가야 해. 갈아타는 통로는 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고 또 한 번 방향 표시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색이 맞는지, 번호가 맞는지, 승강장 문 위에 표시가 같은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목적지 역에서 출구 번호를 찾을 때도 잘못된 통로로 들어갈 뻔했지만 이번에는 멈추는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제가 먼저 돌아서자 에밀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그 한마디가 조금 민망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괜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대단한 모험도 아니고 딸은 가까이에 있었고 우리는 어려운 곳까지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서는 작은 선이 하나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기술보다 제 반응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길은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계속 단서를 주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찍으려던 카메라에는 당황한 가족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가족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그 오전의 동선 안에서 한국은 우리를 도시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는 이상한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언어 앞에서 커지는 공포를 찍고 싶었는데 실제 화면 속 제 불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당황은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고 틀릴 뻔했지만 바로잡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수첩을 폈습니다. 어젯밤에는 첫 이동, 예상보다 마찰 저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환승 체계, 외국인 사용성 양호라고 적으려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보고서 같았고 실제로 느낀 것과 달랐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다 몰라도 길이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메리는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에밀리 손을 안 잡고도 온 게 신기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흔든 것은 지하철이 아니라 낯선 도시 안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이제 한국이 편한 나라인 건 어느 정도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은 여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길이 풀려도 밥 앞에서 마음이 다치면 여행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배가 고픈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메뉴를 몰라서 당황하면 작은 짜증이 가족 사이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 장면을 조금 더 차갑게 보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식당 앞에는 줄이 길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리의 얼굴은 벌써 지쳐 보였습니다.
전날 비행의 피로와 오전의 이동이 다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줄 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1시간을 서야 해요. 봐라. 결국 여행지는 이런 데서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에밀리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곳이니까 꼭 먹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줄에서 빠져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에밀리가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관광객 말고 한국 사람들이 점심 먹는 데가 있을까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우리를 한번 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저쪽 골목에 기사식당 있어요. 기사들이 많이 가요. 빨리 나오고 든든해요. 특별한 친절도 아니었고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는 밥집을 알려준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너무 극적인 도움은 실제 현장에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기사님은 차를 세우며 손가락으로 골목 방향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간판이 붙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기사식당. 유명 맛집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쪽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도,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빠르게 숟가락을 드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관광객이 이런 데 들어가도 되나? 안으로 들어가자 반짝이는 장식도, 길게 설명된 메뉴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밥 냄새와 국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물컵이 놓였고 우리가 메뉴판을 오래 보자 사장님이 짧게 몇 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밥과 국, 작은 반찬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접시가 하나씩 놓일 때마다 상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여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보여주기보다 먼저 먹어야 할 장면 같았습니다. 메리는 따뜻한 물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옮기기도 전에 사장님은 주전자를 가리키고 컵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긴 줄 앞에서 굳어있던 얼굴이 밥 한 숟가락과 따뜻한 물 앞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낯설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집어 먹다 보니 빈 접시가 생겼고 사장님은 지나가다가 말없이 조금 더 채워주었습니다. 메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누가 집에서 차려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좁게 생각했는지 알았습니다. 유명한 식당, 긴 줄, 예쁜 사진, 관광객이 기대하는 장면. 그런 것들로만 한국의 밥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의 보상은 화려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나온 밥, 몸을 데우는 국, 조금씩 놓인 반찬, 빈 접시를 보고 다시 채워주는 손. 피곤한 사람에게 따뜻한 물이 먼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답은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는 자리 안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또 수첩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용 감성 아님, 현지 식사 경험이라고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 김, 국그릇을 잡은 메리의 손, 말없이 채워진 반찬 접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문장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무언가. 어쩌면 그 말은 거대한 장면이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식탁과 피곤한 사람을 귀찮은 손님으로 밀어내지 않는 손들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한 음식보다 매일 가능한 밥상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제 말이 또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메리가 감동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편안해진 이유가 상냥한 말 몇 마디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빠르게 나오는 밥, 앉자마자 놓이는 물컵, 비어있으면 채워지는 반찬, 오래 서 있던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 흐름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람들이 말하던 한국의 특별함이 구경거리보다 생활의 손놀림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메리는 낮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도 풀렸고 밥도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여행에서 작은 문제는 늘 밤에 찾아옵니다. 충전이 안 되고 머리가 무겁고 물 한 병이 필요하고 어디가 열려 있는지 모를 때 마음이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 불빛과 멀지 않은 약국 간판을 보며 다시 수첩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또 어디까지 멈추지 않게 할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길이 풀렸고 밥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를 정말 지치게 만드는 일은 대개 밤에 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충전이 안 되고 물이 떨어지고 몸이 조금 아프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저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케이블이 보조 배터리에는 맞는데 휴대전화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낮에 찍은 영상도 확인해야 했고 다음날 길도 봐야 했는데 배터리는 이미 붉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에밀리는 자기 충전기를 내밀었지만 메리의 휴대전화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메리가 조용히 이마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종아리도 욱신거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 내 말에는 걱정보다 체념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대답 대신 외투를 집었습니다. 아래 편의점부터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이라는 말이 조금 가볍게 들렸습니다. 물이나 과자를 사는 곳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호텔 문을 나서자 길 건너에 밝은 간판이 바로 보였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낯선 나라의 밤에는 짧은 거리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길은 어둡게 끊겨 있지 않았고 가로등과 가게 불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겁먹지는 않고 걸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는 따뜻한 음료가 있었고 한쪽에는 물과 간단한 간식이 있었고 충전 케이블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포트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케이블 2개를 꺼내더니 제 휴대전화에 맞는 쪽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번역 앱에 짧게 적었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아픈데 근처에 문연 약국이 있을까요? 직원은 약을 함부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 작은 종이를 보고 휴대전화 지도를 켠 뒤 아직 문을 연 약국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거리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물, 따뜻한 꿀물 같은 음료, 충전 케이블, 작은 간식을 샀습니다. 영수증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밤의 문제가 하나씩 이름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큰 음악이 흐르지도 않았고 누가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빛이 끊기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는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우리는 지도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메리는 제 팔을 잡았지만 낮의 긴장과는 달랐습니다. 불안해서 붙잡은 손이라기보다 피곤해서 기대는 손에 가까웠습니다. 약국 안의 약사는 우리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설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휴대전화 화면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는 평소 먹는 약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천천히 확인받았습니다. 약사는 진통제를 무조건 권하지 않았고 다리에는 붙이는 파스가 나을 수도 있다며 설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번역 앱으로 다시 확인했고 저는 메리에게 무리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벼운 진통제 한 갑과 파스, 그리고 설명이 적힌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기적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고 화면을 돌려보고 약 봉투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귀찮은 손님처럼 밀려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통증과 충전 문제와 물 한 병이 감당 가능한 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메리는 따뜻한 음료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다른 손에는 약국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정도 문제는 여행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게 걷고, 묻고, 사고,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호의도, 누군가의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게와 늦은 약국과 불 켜진 길,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메리가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 앉자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생활 편의성 높음, 외국인 접근 가능이라고 쓰려 했습니다. 그런 문장은 제 직업 습관에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기사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고서 같은 말은 실제 마음의 움직임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줄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밤인데도 여행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더 생각한 뒤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작은 불안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그러자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충전기, 물, 따뜻한 음료, 파스 같은 작은 문제에도 도시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낯선 사람이 정말 당황했을 때는 어떨까? 한국은 그때도 우리를 한 장면의 구경거리로 두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움직일까? 그 답은 다음 날 아침, 메리의 작은 파우치가 사라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오래된 골목이 남아있다는 동네로 가기 위해 짧게 택시를 탔습니다. 에밀리는 다음 일정이 조금 조용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공간을 걸어보고 가능하면 오래된 집에서 차를 마셔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의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풀려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친절과 도시의 편리함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낯선 나라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우리는 길모퉁이의 작은 찻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메리가 가방을 정리하려고 손을 넣더니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작은 파우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칸에 들어갔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고 바깥 주머니를 열고 손수건과 약 봉투 사이까지 다시 뒤졌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여권 사본, 호텔 카드, 전날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 작은 현금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메리의 손끝이 갑자기 느려졌고 제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 뒷좌석을 떠올렸습니다. 내릴 때 메리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고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예전 촬영 현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만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러서고 여행자의 얼굴에 피로와 분노가 번지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 장면은 화면에 잘 잡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순간을 직업적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약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화면 안에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싶다는 반사가 먼저 온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메리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고 에밀리는 택시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려고 골목 입구까지 뛰어갔습니다. 이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영수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다행히 바지 주머니 안쪽에서 접힌 종이가 잡혔지만 숫자를 한 번에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찻집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메리의 표정과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번갈아 보더니 먼저 우리를 안쪽 의자에 앉혔습니다. 에밀리가 번역 앱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차량 번호, 시간, 회사 연락처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말이나 위로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차례로 잡아주었습니다. 첫 통화는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우리말을 옮기고 상대가 묻는 말을 다시 번역 앱에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아직 다음 손님을 태운 상태라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손님을 내려준 뒤 뒷좌석과 바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보다 더 큰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영수증은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저는 습관처럼 이 장면의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분실물 대응, 언어 장벽, 외국인 스트레스. 너무 익숙한 제목이라 더 싫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직원은 메리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기사님이 이동 중입니다. 다음에는 차 안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회사에 다시 기록을 남깁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중년 남성도 다가와 번역 앱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택시 영수증이 있으면 차량을 찾을 수 있고 기사님이 확인하면 다음 단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큰 위로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숨을 쉬게 했습니다. 막연한 친절이 아니라 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카메라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이런 순간을 찍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불안한 얼굴, 탁자 위의 영수증, 번역 앱 화면, 전화기를 붙잡은 직원의 손.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찍으려던 것은 사실 한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습니다. 그걸 깨닫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리의 가방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봤는데 좌석 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메리의 어깨가 더 내려갔습니다. 저도 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전화를 끊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바닥 아래쪽도 봐달라고, 앞좌석 밑으로 밀렸을 수도 있다고, 작은 천 파우치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사님은 조금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10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탁자 위의 영수증을 보다가 메리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행자의 공포는 큰 사고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낯선 도시 전체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직원의 얼굴이 먼저 풀렸습니다. 파우치가 뒷좌석 아래 깊숙한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다시 세우고 손을 넣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근처를 다시 지나는 길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처럼 보일까봐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연보다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영수증이 있었고 직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기사님이 이동 뒤에 차를 살폈고 한번 찾지 못했을 때 다시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누가 멋진 말을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각자가 다음 단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다시 섰을 때 메리는 거의 뛰듯이 나갔습니다. 기사님은 창문을 내리고 작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먼저 안을 확인해 보라고 했고 메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여권 사본도, 호텔 카드도, 약 봉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현금 봉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에밀리가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지갑을 꺼내 사례를 하려 했습니다. 기사님은 손을 저으며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은 꼭 챙기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어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영웅적인 말이 아니라 다음에 당황하지 말라는 생활의 조언 같았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오자 직원은 메리의 얼굴을 보고 먼저 웃었습니다. 우리는 차 한 잔을 주문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당황을 장면으로 만드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말이 막히고 손짓이 커지고 누군가 실수하는 순간을 보면 카메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의심이 결론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문제를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만들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일과 기다릴 수 있는 일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일로 나누어 들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문장은 차가웠습니다. 분실물 회수, 택시 영수증 중요, 현지인 중재 효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방금 메리의 흔들리던 손과 찻집 직원의 물 한 잔과 기사님의 짧은 조언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다시 적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의 작은 공포가 누군가의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함께 풀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전날 밤의 질문이 조금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붙잡은 건 빠른 계산대나 밝은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시스템 뒤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뒤에는 오래 반복되어 온 생활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았고 친절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실무적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카메라와 수첩이 같은 방향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잡으려 했는데 자꾸 실패가 작아지는 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에밀리는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낮은 처마가 이어진 길 끝에서 한국의 시간이 조금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꼭 쥔 메리의 손을 보고 다시 수첩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한국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는 더 오래된 기억일지도 몰랐습니다. 골목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방금까지의 소란이 뒤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돌담은 높지 않았고 처마는 낮았고 창문 안쪽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고쳐 차를 내는 곳이고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들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말보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익숙한 자리라는 말이 더 믿음직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 있던 나이 든 여주인은 우리 얼굴을 보고 먼저 신발 벗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에밀리가 옮겨주지 않아도 그 뜻은 몸짓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메리의 걸음이 조금 느린 것을 보고 낮은 방석을 하나 더 가져왔고 의자를 원하면 옆방에도 자리가 있다고 손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파우치를 찾느라 굳어있던 메리의 어깨가 그때 조금 내려갔습니다. 메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빨리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말이 제게는 방금 전 파우치를 찾았을 때의 안도와는 다른 종류로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지만 지친 사람이 속도를 늦추는 건 마음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서는 이상하게 멈춰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차는 아주 천천히 나왔습니다. 여주인은 찻잔을 놓기 전에 작은 천으로 탁자를 한번 닦고 뜨거운 물을 먼저 잔에 돌린 뒤 다시 따라냈습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의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데우고 잔을 데우고 차시피 펴질 시간을 두고 마지막에 우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전통 체험 영상처럼 찍으려 했습니다. 처마, 찻잔, 오래된 창살, 그런 것들을 화면에 담으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메리의 신발을 안쪽으로 가지런히 돌려놓는 손, 뜨거운 잔을 아이 쪽이 아니라 제 쪽으로 먼저 밀어주는 손, 우리가 번역 앱을 켜기도 전에 잠깐 기다려주는 침묵, 작은 상을 옆으로 조금 옮겨 세 사람이 다리를 편하게 둘 수 있게 만드는 움직임. 저는 한국의 오래된 공간을 찍으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제 화면에는 오래된 건물보다 사람을 앉히는 방식이 더 많이 남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어보자 여주인은 그 사진이 오래전 이 집 앞 골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지금보다 좁았고 겨울이면 손님들이 문 앞에서 손을 비비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추운 날에는 먼저 따뜻한 것을 줘야지요. 그 말은 역사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해온 일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 앞에서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을 찾겠다고 온전은 자꾸 빠른 것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걸리는 시간, 환승에서 다시 방향을 잡는 시간, 밥이 나오는 시간, 편의점과 약국까지의 거리, 분실물을 찾는 절차. 그런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빠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곤한 손님으로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약국 봉투를 들고 돌아올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기보다 통증을 말해도 되는 곳에 앉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우리를 보며 작게 웃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설명하지 않아도 방 안의 속도와 손의 순서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전통 공간, 외국인 체험 만족도라고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본 건 만족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처마 아래에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의 신발을 돌려놓고 뜨거운 잔을 천천히 내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에 침묵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곳의 따뜻함은 설명보다 먼저 자리를 내준다. 그제야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첫날 우리 짐이 막히지 않고 움직였던 길도, 지하철에서 제가 틀릴 뻔한 방향을 다시 고칠 수 있었던 표시도, 기사 식당의 밥상도, 밤의 편의점과 약국도, 잃어버린 파우치를 함께 찾아준 사람들도 모두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피곤한 사람이 설명을 잘하지 못해도 잠깐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흐름이 빠른 도시의 편리함으로도 나타나고 오래된 방의 차 한 잔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올 때 여주인은 우리 신발을 문 쪽으로 돌려놓고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문패나 기와나 골목 전체를 넓게 찍었을 겁니다. 여행지의 분위기를 보여주려면 그런 화면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손짓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무언가,
저는 아직 그 말의 답을 완전히 닫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화려한 무대나 유명한 가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밤,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수첩보다 먼저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적어둔 말은 분명했습니다. 과장 가능성, 여행 후 흥분, 촬영 확인 필요.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감동한다고 생각했고, K-팝과 쇼핑과 사진 몇 장이 사람들의 판단을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 카메라는 사실 조금 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줄 앞에서 지치는 얼굴, 지하철에서 굳어지는 표정, 밤에 닫힌 문 앞에서 난감해지는 가족, 잃어버린 물건 앞에서 무너지는 여행자. 그런 장면이 나오면 한국행 열풍의 빈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하나씩 넘기자 남아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것은 큰 환영 문구가 아니라 짐든 사람이 멈추지 않게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화면에는 제가 틀릴 뻔한 순간보다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서 있던 색과 번호가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유명한 간판보다 메리 앞에 놓인 따뜻한 물과 다시 채워진 반찬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닫힌 문이 아니라 불 켜진 약국과 설명서를 보여 주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잃어버린 장면에서도 화면에 남은 건 혼란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탁자 위의 영수증, 전화기를 붙잡은 직원의 손, 기다리는 사람 앞에 놓인 물 한 잔, 다시 골목으로 돌아온 택시였습니다. 저는 그때야 제가 무엇을 잘못 찍으려 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실패를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실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화면에는 실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패가 커지기 전에 작아지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이 다음 표시를 주고 밥상이 몸을 먼저 데우고 밤에 가게가 작은 통증을 다루고 낯선 사람이 영수증 한 장으로 다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두 묶음의 증거를 나란히 놓고 보니 수정해야 할 것은 여행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열풍을 너무 바깥에서 보았습니다. 무대, 쇼핑거리, 영상, 검색량, 관광객 숫자 같은 것들만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실제로 붙잡은 건 훨씬 생활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온 나라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길, 배고플 때 앉을 수 있는 밥상, 밤에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빛,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지쳤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이상할 만큼 말이 줄었습니다. 출국하는 날에는 보통 어떤 화면을 앞에 놓을지, 어떤 문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할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계산보다 직업적인 부끄러움이 먼저 왔습니다. 촬영자는 자기가 기대한 결론보다 화면에 남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하나의 유행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은 과장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의 방식까지 고쳐야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메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짐이 된 느낌이 덜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이번 여행에 많은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나이가 들고 몸이 지치고 말이 부족한 사람은 자주 누군가의 속도를 늦추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메리는 한국에서 그런 부담을 덜 느꼈습니다. 길이 받아주고 식탁이 받아주고 밤에 가게가 받아주고 사람들의 손이 받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카메라 화면을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과장이라고는 안 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구경하러만 오는 게 아니었구나. 사진을 찍고 노래를 듣고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낯선 채로도 계속 움직이고 먹고 묻고 회복하고 지친 얼굴로도 환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는 거였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제목처럼 커 보이던 질문이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화면들로 풀렸습니다. 첫째, 도착한 첫날부터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틀릴 뻔해도 제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사 식당의 밥과 반찬은 유명한 맛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넷째, 편의점과 약국은 밤의 작은 불안을 혼자 들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잃어버린 파우치는 누군가의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함께 풀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오래된 찻집의 손길은 빠른 해결, 너머에 있는 한국의 더 오래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멈추고 수첩에 한 줄만 더 적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한 가지 유행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며칠쯤 생활이 풀리는 경험의 합이다. 좋은 여행지는 다시 가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조금 더 머물며 아침을 먹고 길을 걷고 밤에 불 켜진 가게를 찾고 조용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일상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제게 한국은 결국 그런 나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비웃었던 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무언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만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실수하고 피곤해하고 말을 더듬고 잠깐 길을 잃어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생활의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이 아주 새 것처럼 보이는 도시 안에서도 오래된 골목의 찻잔 옆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온 마지막 화면은 그래서 한국의 화려한 증거가 아니라 한국에서 실패가 아주 조용히 작아지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나라에 이런 얼굴을 보여준 장소나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